봉서 한 장, 왕이 되기 전부터 흔들리던 왕. 비가 오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경복궁 깊은 처소, 등잔불 아래에서 한 여인이 봉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명종이 남겼다는 마지막 글. 정사에는 담담히 적힙니다. 후사가 끊기자 방계에서 후계자를 정했고 왕대비가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더 차갑습니다. 봉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왕실의 목숨줄을 쥔 칼이었습니다. 명종이 눈을 감자 궁은 곧바로 둘로 갈렸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은 곧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로 바뀝니다. 직계가 끊긴 왕조에서 왕의 자리는 비어도 권력의 자리는 비지 않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빛을 재고 대가는 명분을 들이밀고 내전은 숨을 죽입니다. 문 밖의 백성은 아직 모르지만 궁 안에서는 이미 다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인순왕후가 나섭니다. 봉서가 풀리는 순간 왕은 선택이 아니라 선언으로 탄생합니다. 봉서에 찍힌 이름은 하성군년. 아직 수염도 성글던 16소년이 비냄새 밴 돌길을 밟고 근정전으로 들어섭니다. 어자는 너무 높고 골룡포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가 머리를 조아리자 환호 대신 속삭임이 번집니다. 방계라는 말, 피가 약하다는 말, 그리고 더 독한 말들. 인순왕후가 봉서를 들어보이며 낮게 말합니다. 봉서를 받들라. 한 대신이 숨을 삼키며 고합니다. 전하, 백관이 기다립니다. 선조는 고개를 들지만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궁은 왕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왕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답안지는 정통성입니다. 선조는 즉위하자마자 대비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먼저 배웁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시선이고 전쟁보다 빠른 건 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야사는 바로 그 밤을 가리킵니다. 봉서를 읽고 난 뒤 원본이 잠시 사라졌다는 말.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그 소문을 키웠는지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훗날 선조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선조가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동시에 가장 두려워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여인들의 이름으로 선조의 왕권 붕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8개월의 발, 왕대비의 손으로 올려진 왕자. 선조의 즉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자에 앉았지만 왕의 권위는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새 임금을 맞이하는 잔치가 아니라 누가 새 임금을 붙잡을지 계산하는 전장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인순왕후가 있습니다. 정사에는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고만 적힙니다. 그러나 그 8개월은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라 왕위의 뿌리를 다시 심는 공사판입니다. 대비는 먼저 궁의 입을 막습니다. 방계라서 약하다는 속삭임이 퍼지기 전에 법도와 의례로 왕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조의 순서를 바꾸고 하례의 격식을 더하고 누구에게 먼저 절을 올릴지까지 세밀하게 정합니다. 사람들은 예법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권력이 흘러가는 길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예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비는 신하들의 명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새 왕이 흔들리면 신하들의 칼끝은 곧바로 서로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훈구의 습관을 경계하고 사림의 기세를 빌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를 정리하려면 새 왕은 도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조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안도합니다. 왕이 처음으로 정답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야사는 다른 장면을 들려줍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된 첫날 밤 내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2번 교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봉서의 행방을 둘러싼 말들이
다시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대비가 봉서를 품에 숨겼다고 하고, 누군가는 대신들이 베꼈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저 소년 임금을 겁주려는 장난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선조에게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멀리 할지, 누구의 말에 웃고 누구의 말에 화를 낼지 그 선택이 곧 전국의 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궁 안의 가장 은밀한 자리로 스며듭니다. 왕의 침소입니다. 그 밤 선조는 글을 읽습니다. 대비가 고른 경연 교재가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임금은 붓끝을 떨며 한 글자씩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대신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기다렸는지, 누가 대비에게 먼저 인사를 올렸는지 그 순서 하나가 내일의 벼슬을 바꾼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속삭입니다. 전하의 곁에 누가 앉느냐가 나라의 향방을 정한다고 합니다. 왕대비는 아직 웃지 않습니다. 웃는 순간 권력의 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조용히 다음 질문을 꺼냅니다. 전하의 중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그 질문이 혼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묶어둘 사슬에 대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날 대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전하, 왕위는 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되냅니다. 그럼 무엇으로 지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곧 한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후사가 없으면 왕도 없다. 공빈 김씨와 왕자.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의 귀에 가장 자주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후사를 정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왕자는 어자에 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는 피로 이어져야 고정됩니다. 반계로 올라온 선조에게 후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궁 안의 공기는 급하게 변합니다. 조회가 끝나면 대신들의 시선이 중전의 처소로 향합니다. 아직 혼인이 정치의 언어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의례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 아이의 울음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소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사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왕비가 들어오고 후궁이 책봉되고 왕자가 태어난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야사는 그 사이의 밤을 보여줍니다. 선조가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봉서의 소문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선조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되묻습니다. 내 자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단어가 붙습니다. 적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공빈 김씨입니다. 기록 속 공빈은 조용한 이름이지만 왕실의 미래를 바꾸는 문턱을 넘는 이름이 됩니다. 선조는 그녀의 처소로 향합니다. 그 장면은 로맨스가 아니라 계산의 걸음입니다. 궁녀들은 등불을 낮추고 내관들은 문 밖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자 궁은 숨을 길게 들이쉽니다. 야사는 태몽을 붙입니다. 누군가는 바다 위로 달이 솟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갈라지는 꿈을 들었다고 합니다. 꿈은 증거가 아니지만 궁궐에서 꿈은 늘 명분으로 쓰입니다. 선조는 꿈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선조가 진짜로 믿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침내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훗날 광해군이 됩니다. 궁은 축하를 하면서도 동시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왕자가 태어났지만 왕비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탄생은 안도가 되지만 서자의 탄생은 또 다른 불안을 남깁니다. 선조는 기뻐하면서도 얼굴을 오래 밝히지 못합니다. 기쁨을 길게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 그것을 약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날 선조가 짧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가 나라를 묶어줄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궁 안에서는 다른 문장이 더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세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선조는 그 질문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은 늘 이릅니다. 궁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를 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선조는 알아차립니다. 후사가 생겼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 것인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 왕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품을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답을 준 사람은 선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밤 왕비의 처소에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아이 없는 왕비의 세자, 의인왕후의 방패. 왕실에서 가장 잔인한 역설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왕비가 가장 결정적인 아이를 세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조의 중전, 의인왕후입니다. 정사에서 그녀는 단정하고 절제된 국모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선조의 시대의 국모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승계의 요새입니다. 의인왕후에게는 친아들이 없습니다. 그 공백은 곧 정치의 빈틈이 됩니다. 대신들은 그 빈틈을 노립니다. 후궁의 왕자를 세자로 세우자는 말이 나오고 왕비의 친정이 흔들릴 때마다 붕당의 손이 뻗습니다. 선조는 알고 있습니다. 세자를 정하는 순간 신하들의 줄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시간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선조 편이 아닙니다. 반개 왕에게 후계는 늦출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야사는 선조의 밤을 한 장면으로 남깁니다. 선조가 경연을 마치고도 그를 놓지 못하던 날 왕비의 처소에서 향 냄새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왕비가 직접 경전의 구절을 골라 올렸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는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왕비가 왕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왕비는 몸이 아니라 질서로 왕을 붙잡습니다. 그 무렵 궁 밖에서는 붕당이 갈라집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단순한 학문의 논쟁이 아닙니다. 어느 왕자를 세자로 올릴지, 어느 세력을 미래 권력으로 만들지의 문제입니다. 정사는 그것을 논쟁이라 부르지만 실은 인질을 고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인질의 이름이 곧 광해가 됩니다. 의인왕후는 결단해야 합니다. 후궁소생 왕자를 그대로 두면 왕비의 자리는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왕자를 품으면 왕비는 왕의 후계를 지킨 국모가 됩니다. 의인왕후가 광해를 자신의 아들처럼 품는 흐름은 기록과 전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왕비는 아이를 낳지 못한 대신 아이의 정통성을 낳습니다. 선조는 한편으로 안도합니다. 왕비가 광해를 품으면 최소한 조정이 한 번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광해가 자라면서 드러나는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은 칭찬이지만 동시에 위협입니다. 왕이 불안한 시대에 유능한 세자는 기대가 아니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다가오면서 이 불안은 더 빠르게 증폭됩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아직 멀어 보이지만 조정은 이미 분열의 속도를 높입니다. 대비는 늙어가고 왕비는 아이가 없고 후궁들은 왕자를 낳습니다. 선조는 인재를 등용하지만 동시에 인재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왕이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입니다.
세자의 자리입니다. 야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선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세자는 나라의 기둥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고 합니다. 왕비의 처소가 아니라 후궁의 처소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은 압니다. 왕의 발걸음이 바뀌는 순간 승계의 판도도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의인왕후가 방패가 되어 지킨 세자의 자리 앞에 이제 다른 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움직이는 순간 조정은 조용히 한 사람을 골라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한 대신이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세자 문제를 더는 미루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왕의 발걸음이 바뀌면 나라의 방향도 바뀐다. 인빈 김씨와 몽진의 그림자. 선조의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소식은 전쟁 소식이 아닙니다. 전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의 소식입니다. 총애가 이동하는 순간 조정의 줄도 함께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만든 방패가 광해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궁 안에서는 이미 다른 이름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인빈 김씨입니다. 정사는 후궁의 책봉과 왕자들의 탄생을 차례대로 적어둡니다. 그러나 야사는 그 사이에 표정을 적습니다. 선조가 인빈의 처소로 가는 날이면 다음 날 조정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대신은 갑자기 말수가 줄고 어떤 대신은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기울면 신하들은 그 기울기를 먼저 읽고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인빈 김씨가 왕자를 낳자 세자를 바꾸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다시 꿈틀거립니다. 세자는 왕의 선택 같지만 실은 신하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궁 안의 여인들은 사랑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미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선조는 이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계 왕에게 적통의 왕자는 단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봉인할 봉인입니다. 그리고 1592년 하늘이 갈라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정사에는 선조가 몽진했다고 기록됩니다. 야사에는 그 밤의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북소리, 말발굽 소리, 성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백성의 울음소리입니다. 선조는 한양을 떠납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선택이 선조의 평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더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남았는지의 장면입니다. 세자 광해가 남습니다. 광해는 전장을 누비며 민심과 신하들의 신뢰를 끌어당깁니다. 선조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공포입니다. 세자가 빛날수록 왕은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빈 김씨의 이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몽진길에서 누가 왕의 곁에 있었는지의 소문이 돌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누구를 데리고 떠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궁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질문은 사랑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왕의 후계 구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선조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조정은 갈라지고 세자는 성장하고 후궁의 왕자들은 늘어납니다. 선조는 사람을 쓰지만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왕이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전선이 아니라 세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한복판에는 늘 인빈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선조가 낮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자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은 그 문장을 이미 다음 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선조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왜군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할 아들이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적통의 아이가 태어난 순간 왕의 불신이 된 제도. 전쟁이 끝나도 선조의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남긴 폐허보다 더 깊게 남는 것은 왕의 마음속 공포입니다. 반개로 즉위한 왕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숙제는 늘 하나뿐인 문제입니다. 누가 왕자를 피로 고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때 궁은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임무광후가 들어오고 마침내 적통으로 불릴 아이가 태어납니다. 영창대군의 탄생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조정의 귀에는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까지의 세자 광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선조는 오래 숨겨왔던 욕망을 더는 감추지 못합니다. 적통을 갈망해온 마음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정사는 말년의 선조가 세자 문제로 신하들과 부딪히는 장면을 남깁니다. 야사는 그 장면을 더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선조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세자의 자리를 흔드는 말을 반복했다는 전승입니다. 왕이 흔들면 신하들이 갈라지고 신하가 갈라지면 왕실이 갈라집니다. 왕비의 처소는 더 조용해지고 후궁의 처소는 더 밝아집니다. 그 밝음은 축하의 등불이 아니라 감시의 등불입니다. 선조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외적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서열입니다. 광해는 전란 속에서 나라를 떠받친 이름으로 남아있고 영창은 피로 태어난 정통의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둘 사이에서 선조의 선택은 단순한 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개왕이 평생 견뎌온 콤플렉스가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조의 마지막은 유언이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정사는 선조가 후계를 정리했다고 적지만 야사는 그 문장 사이에 공백을 남깁니다. 누가 그 말을 정확히 들었는지의 공백입니다. 누가 그 말을 기록했는지의 공백입니다. 누가 그 문장을 이용했는지의 공백입니다. 봉서로 시작된 왕위가 다시 한 장의 말로 흔들릴 준비를 마친 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선조가 남긴 것은 승전의 기록이 아니라 왕실 내부에 남겨진 불신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다음 시대에 어떤 얼굴로 되돌아오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궁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왕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조 시대의 여인들은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라 왕권의 균열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정치적 증거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광해군의 여인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곧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